최근 몇 년간 이 장르를 장르의 발전, 이 장르라는 게 뭐냐면 이론이죠, 이론. 그러니까 이론만을 공부하는 것. 한국에서도 이런 공부들은 드물 거예요. 이론만 공부하는 그런 공부, 그죠? 이론이 뭐야? 그죠? 이론이 뭐야? 이론 무슨 이론을 공부해? 그러니까 무슨 이론이 아니라 이론이죠, 그죠? 왜 무슨 이론이 아니라 이론인가? 그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응. 무슨 이론이나 무엇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어? 문학 이론인데도 문학 이론이나 철학 이론이나 그지? 심리학 이론인데도 그지? 사실은 그렇잖아. 그런데도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무슨 이론이 아니라 그럼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이게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문학 이론인데도 그냥 이론이라고 이론이라는 말하는 장르가 중요해진 이유가 뭘까요? 요 설명을 내가 여기서는 안 했어요. 다른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했는데 이것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유는 겠어요. 어, 근대사회가 아닌 근대사회를 초월하는 감싸고 넘어가는 포함하고 탈근대사회가 이미 도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또 설명하고 또 설명을 해서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이 시리즈가 지금 이 시리즈 이 교수의 그러니까 속해 있는 유튜브 채널 전체 채널이죠. 음, 채널은 다크 데리다의 조건 없는 대학의 이론적 음, 그 과학 대학과 같은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 데리다가 주장하는 바는 근대사회, 그 르네상스 근대사회가 사회가 대학, 특히 인문학을 에 의해 준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근대사회가 바로 인문학에서 된 거죠. 대학이라는 게 처음 생기면서 그 대학이라는 게 차라리 인문학에서 개발돼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탈근대사회가 또다시 인문학에 의해서 준비되어야 한다.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응? 인문학 중에서도 음, 인문학 중에서도 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뭐 문학 특히 시가 중요한 이유는 시라기보다도 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시라는 장르보다는 아니 시적 상상력이죠. 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는 그 문학 그러니까 시적 상상력이죠. 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세계가 기존의 세계가 산문, 프로즈 그러니까 서류 어, 등 문서의 기반이 되는 한문 언어 그러니까 기존 세계에
기존의 세계에 서양 문서의 산문호를 넘어서서 전혀 상상해보지도 못한 세계관을 구축하고 표현하려고 할 때 예술적 상상력, 아티스틱 이미지네이션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예술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게 예술의 이유죠. 상상력이 필요해지고 그 예술적 상상력에 의해 세계관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사회가 공동체, 즉 공동체가 인간사회, 그지? 인간사회, 공동체가 공유, 같이 하려면 언어로, 말로, 그죠? 말과 글로 번역이 돼야 한다는 거. 예술을 언어로 번역하는 예술적 상상력을 언어로 번역하는 첨단의 도구는 시적 상상력. 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적 상상력을 대중화하는 것이 소설. 시 플러스 산문. 그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의 기반은 18세기 전반부. 난 영문학에 대해서만 이해합니다. 낭만주의, 시세계에 의해 우리가 사는 근대 기반.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낭만적 사랑, 그죠? 로맨틱 러브. 시세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보편화 과정.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과정은 18세기 후반 후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가들에 의해 제인 오스틴 완성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적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 시적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 시적 상상력이 만들어지려면 시적 상상력이 만들어지려면 그 기존의 세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탈근대 시대로의 전환 과정 전부를 이론이라고 뭉뚱그려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이 해체 비평이라는 제목을 문학비평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서문에서 당당하게 이론을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길게 설명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최근 몇 년간 이 장르의 발전에 있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도 말하자면 이론의 연구에 이제 참전하게 된 거죠. 에머슨과 퀘테가 때때로 명예지 역할을 해왔지만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전통 중에서 그 하나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긴 했어요. 그 에머슨 초절주의라는 것도 아마 이런 거에 관련된 그 새로운 그 선구적인 작업이다. 퀘테도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헤겔, 막스, 프로이드가 맥커리와 칼라일을 능가해 왔다는 거. 맥커리와 칼라일은 뭐 빅토리아 시대의 철학자죠. 근데 그거보다는 최근의 시대는 이 빅토리아 시대의 철학자, 그게 이제 그 근대의 철학이니까. 근데 요 막스와 프로이드, 특히 헤겔과 막스와 프로이드의 특징은 뭐냐면 프로이드는 근대적 자아의 해체, 그죠? 그러니까 막스와 프로이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인 이유가 프로이드는 근대적 자아, 셀프란 단어를 쓰죠. 셀프가 자아잖아요. 의 해체, 의 선구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의 한 사람에게 한 자아의 안에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무의식, 의식, 초의식, 슈퍼에고 이 등이 있다.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것에서 정신분석의 을 기반 다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근대적 자아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지? 그랬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무의식은 뭐냐면 꿈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의 분석, 꿈의 해석. 이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책이죠. 등을 통해. 그죠? 그러니까 꿈이 있으니까 꿈은 그 의식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자아라 그러면 의식 정도일 텐데, 그지? 그러니까 무의식도 있고 초의식도 있다. 초의식은 뭐야? 도덕, 그지? 의식을 지배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슈퍼에고도 있는 것 같다. 부모에 의해서, 그지? 부모에서 이게 지배를 하죠. 윤리 도덕적으로. 근데 막스도 중요한 이유가 막스는 근대 주체, 근대적 주체. 그러니까 개인을 말할 때 자아라고 말하자면 주체라고 말하기도 하죠. 서브젝트. 이 두 개가 차이가 지는 게 이거 잘 영어로 공부하는 사람이 잘 구별을 안 하는데 구별을 해야 돼요. 근대적 주체의 해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일한 근대 해체의 단일성, 독립 주체성이라고 말하는 단일성, 단일성의 해체. 왜냐하면 계급의식, 그죠? 플로레타리아, 거기가 혁명. 막스 다 알죠? 헤겔은 이 막스파죠. 막스의 역사학, 막스의 역사학을 그러니까 막스하고 프로이드가 기반이고요. 헤겔은 그 막스의 좌파주의자죠. 아우파주의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막스의 후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동기로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헤겔도 어떻게 보면 이 근대적 주체 왜냐하면 그 변증법으로 기존의 이론을 변화시키는 그죠 기존의 이론이 안 되고 그 반대 이론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그 근대적 명제에 대한 어, 완성된 근대의 완결적 명제 개념의 해체를 하죠. 정변증법이죠. 그러니까 근대 완결적 명제 중에 대표적인 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럼 존재가 끝이잖아. 그죠? 예를 들면 그 데카르트의 그럼 존재한다. 그 됐잖아. 그죠? 존재한다. 근데 그거에 그 변증법적으로 변환이 있을 역사의 변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려는 이론의 저 먼 기반이라는 거죠. 이론적 작업이 취급할 수 있는 주제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없다. 즉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아까 얘기했던 탈근대를 준비한다. 그죠? 한계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탈근대 사회가 준비되어 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을 수가 없죠. 음. 그래서 뭐든지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서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앞에서 길게 이런 설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탈근대적 전환.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 교수의 적결 없는 학교라는 걸 하게 된 건데, 한계가 없으니까 혼란이 발생하고,
세계관의 새로운 세계관, 전혀 새로운 세계관의 구축 작업. 이게 이론이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관의 구축 작업인 거죠. 그전에 없었던 걸 만들으니까. 이론이란 장르가, 어? 이론이란 장르가 전혀 새로운 세계관의 구축 작업이기에, 그지? 그, 어, 틀, 그지? 전체적인 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있지 않아서, 규범적 혼란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책이 다 이론 작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 이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혼란상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하기 위하여, 그죠? 지금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 이거 방송을 다 제시할 수는 없겠죠? 단지,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거 하나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방향성 정도를 제시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이론적 힘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장르에 들어오는 최근의 세계는 별게 다 있어요. 쓰레기 이론도 있으니까 이게 쓰레기 이론. 이 책 제목이에요. 러비시 시올이에요. 쓰레기 이론. 웃기죠? 그 다음에, 러비시 시올이. 러비시가 쓰레기잖아요. 더글라스 호프스타터의 괴델 엑셔 바호. 괴델 엑셔 바호. 이 세 사람은, 전혀 다른, 개설의 수학자예요. 그죠? 바흐는, 아니면 음악가고, 그죠? 디 메카넬의 여행객, 투어리스트 등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인들이 소위 인문과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처음에 번역할 때는 레시앙스 유벤느를 생략했는데,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다음에 나오면 넣으려고 그래. 고치려고 그래. 근데 인문과학이죠. 인문과학.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인문과학이죠. 그 인문과학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프랑스의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가장 독창적인 사상을 점유하는 이분은 철학이라기보다는 철학은 근대적인 거니까 차라리 저쪽 비평이론 또는 문학이론까지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비평이론, 문학이론 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특히 영국과 미국 내에서는 철학과 비평 이론이 문학 비평의 최근의 역사 예일학파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예일학파들이 이걸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학 이론이 그죠? 문학 이론이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이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문학 이론, 비평 이론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나도 이제 말하자면 이론가로서 이런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번역하고. 그 자신이 뛰어난 분석 철학자인, 자기는 철학자인데 리차드 로치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영국과 미국에서 철학은 이미 주요한 문학적 기능에 있어서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과거 구별된다고 설명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역할에 있어서 문학평론에 의해 대체되어 있다고 난 생각한다. 그게 철학이 문학평론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 근데 이분은 가장 큰 리차드 로치의 가장 큰 약점은 너무 과격하다는 거예요. 대체되지는 않았어요. 철학이 아직 남아있고 문화평론이 지금 현재 좀 그런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아까 내가 말하는 시적 상상력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이 철학이 대체돼 있다. 이렇게 말하긴 곤란한데 로티의 가장 큰 로티의 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언제나 너무 심한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포월이 아닌 거죠, 그죠? 포월이 아니고 그냥 이분법적 단조. 그래서 이는 대체로 잉글로속 쓴 철학의 칸트적이고 반역사적인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죠. 해결이 잊혀진 나라에서 철학 교수의 문화적 기능을 나타내며 미국 문학평론가의 입장에 더 가깝다.
이거는 좀 너무 이게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하는 거죠. 이쪽 저쪽. 그래서 이 설명은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과거와 다른 점을 묘사하느라 소란을 피우는 젊은이들의 존경보다는 부적절하고 기생충 같다는 비난에 더 익숙해진 평론. 그러니까 이 존경보다는 이게 존경한다기보다는 부적절하고 기생충 같다는 비난에 더 익숙해진 문화평론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해체 비평에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 앞에 한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부적절하고 기생충 같다는 얘기예요. 존경보다 이게 더 많은 거죠. 이런 주장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컬러도 나와 같은 입장이제 의심하려는 것이 만약 로티가 철학자기보다 평론가였다면 어, 비평의 철학을 대체해왔다고 그렇게 신속하게 단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무 신속하게 단언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과거와 다른 점 묘사에서 문학 이론을 문학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광고와 대중문화를 참조하고 있는 게 더 맞지 않아요? 저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노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줄 모르는 두 가지 징조가 있다. 그 징조는 있는 거죠. 대처했다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징조가 있는데 첫째, 음, 음, 그 이론적으로 경도된 비평에 대한 공격을 받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지금 이런 이론들이 대학원생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정 정도로 기계적으로 모방한다고. 너무 모방하는 대학생들이 그 기존의 이제 교수들이 다른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이 너무 글러가서 공부를 하니까 공격을 하는 그거 이유가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하고 비성숙한데 그걸 막 쓴다고. 그리고 겉으로 그렇다나 이해하는 새로운 이론을 바닥에 몰려다닌다고 비난하는 빈도가 높다는 말이죠. 이건 이게 기존의 교수들이 이 지금 이런 이론 장르의 득세, 미국에서는 그 대학의 그 대학 정치가 아주 심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제 영역 다툼이 굉장히 심한데 그 기존의 신비평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어, 이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최신 그러니까 그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최신 비평의 이론의 위협이 젊은이들에게 특히 매력이 있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론 연구, 해체 비평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고 대학원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런 쪽으로 공부하려고 그런 영향이 커지고 있어서 그래요. 루티가 이론에게 부과한 역할, 즉 지식인 젊은이들이 자신의 과거와 구분지려는 시도로 사용될지 모른다고 위협하는 바로 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해체로는 아니지만 루티는 과거하고 지들이 단절 이게 단절성 한다는 루티가 말한 거 있죠? 대체됐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과나 문학 신비평 이론가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파들이 이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한 자기네 영역에 연구 영역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하이데거, 프랑크푸르트 아빠, 사르트르, 푸코, 데이다, 세르, 리오타르, 둘레즈 등 최근 유럽의 철학이 철학자들에 의해가 아니라 문학 이론가들에 의해서 영국과 미국에 수입되어 왔다는 건 사실인데 이런 점에서 이 미국의 음, 이론의 장르를 구성해 온 거는 대부분 문학 이론가들이고 지금 나도 이제 문학 이론가 일종이죠. 근데 로티의 비평에 대한 주장들이 정당하신 여부에 관계없이 최근에 부상하는 이론 장르에 있어서 문학 이론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문학이 이 인간 경험, 규칙 뭐 이런 걸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문학에서 지침을 발견하고 문학과 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문학이 남녀 관계, 영혼의 분석,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문학 이론가와 삶의 자체에 대한 문학의 포괄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예외적이나 강력한 이론이 문학 이론에 경도되는 것이 맞는 거죠. 둘째, 이 지적 능력의 한계를 탐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문학 이론은 합리성, 자기반영성, 의미작용이랑 보편적인 의문의 기존의 합리성이에요. 근대적 합리성, 기존의 의미작용이죠.
그거에 반대하는, 그죠? 그런 이론로 토론을 유도하고 촉발하는 거죠. 그래서 알빈 골드너는 합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합리성이라고 소위 말하는 거 이거는 근대적 합리성이죠.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합리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근대적 합리성은 지금까지 주어진 거를 그러니까 이때는 근대적 합리성에 대한 비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말은 지금까지 이미 주어져 왔던 것을 취급하여 왔던 것을 문제시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까지 주어진 것만을 중심으로 하던 그런 근대적 합리성의 태도, 그지? 근대적 합리성의 연구 자세를 문제시하는 거죠. 합리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것만 포기하는 거죠.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헷갈려요. 잘못하면. 이걸 보고 내가 고명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데리다가 이, 데리다의 고명론을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옛날 이름 이론이에요. 고명은 구는 옛날이에요. 옛날 이름 이론인데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이런 글들이 항상 이런 혼란을 초래를 해요. 이걸 설명을 안 해서 근대 시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탈근대 시대가 왔고 그것에 관해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근대 시대에 사용해 왔던 옛날 이름을 그죠? 분명히 옛날 이름이죠. 이름을 그대로 쓰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뜻으로 쓰게 되는 상황, 쓰게 되는 현실을 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현대성, 내가 좀 전에 설명하는데 어려워했던 이유가 이 합리성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두 개의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적어도 두 개. 합리성 중에서 합리성 중에서 두 번째, 즉 탈근대적 합리성을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합리성이 있는데 옛날의 합리성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설명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탈근대적 합리성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주어져 있던 거 이것도 합리적으로 연구했다고 그때도 이걸 말을 잘못하면 근대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 그 분노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분노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존의 연구자들이 우린 그럼 뭐야? 우리는 합력을 안 했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구명론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시하고 전에 그저 사용하기만 해왔던 것. 그러니까 전에 그저 사용하기만 해왔던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고, 그지? 당연시 여겨왔던 것이에요. 당연시 여겨왔던 것. 어? 근대 사회가 당연하니까, 당연히 그땐 당연했던 거예요. 당연시 여겨왔던 것을, 그걸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의문을 갖는 거죠. 그지? 이건 반성이 아니라 사색하기 시작하려고 의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거가 그 전에 했던 거가 그, 왜 당연하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자원을 토론의 주제로 변형시키고 무슨 소리냐면 당연히 리소스,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건 당연히 쓰면 되는 자원이죠. 자료죠. 그러니까 자료라고 생각했던 것을 토론의 주제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자료도 못 믿어. 그리고 우리가 영위하는 인생을 무슨 인생이에요? 근대적인 어? 체제를 속해서 따르는 그런 인생. 그 기본적인 삶 자체죠. 이 자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더 이상 안 맞네. 왜 그러냐면, 이게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 낭만적 사랑. 그치? 근대의 낭만적 사랑이 저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없기에. 그죠? 후명문으로 새로운 사랑의 사상을 개인적으로라도, 모르겠어. 전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을까? 모색, 탐색하여, 탐색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근대적 낭만의 사랑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 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위하는 인생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여기 있지만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 다른 사랑이죠? 구명론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사랑의 사랑. 이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 아니죠? 그지? 그지?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사랑이고, 나머지 사랑이 근대의 사랑이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팔근대의 사랑이에요. 그죠? 이 사랑은 팔근대 시대의 사람이, 응? 사랑하면 살아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지? 어떻게? 구명론으로. 구명론. 구명론을 기반을 둬서 새로운 팔근대죠. 인 사람. 이 사람. 그 철학자가 안 가르쳐 줘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탐색하며 살아야지 사랑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합리성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그러니까 지금 합리성이라는 견해, 이런 견해, 합리성을 우리의 사고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이것도 합리적인 사고. 여기 웃기는 게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돼요. 합리적인 사고죠.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말이에요. 모순되는 말이 되는 이유는 구명론을 안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합리성에 대한 견해, 합리성이 뭐냐? 그러면 이 탈근대적 합리성을 응? 우리의 근대적인 합리성은 맞나 하고 그것에 관해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맞나 하고 그거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죠? 그걸 비판적으로, 그죠? 비판적으로. 안 통하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안 먹히니까 그 기존처럼 생각해봐야 잘 안 먹히고 안 통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는 거죠. 우리의 기반에 대한 관한 사색으로서 합리성은 우리의 말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기반에 관한 사색으로서 합리성이라는 거, 이 탈근대적 합리성은 뭐냐면 우리의 말에서 관한 합리성과 그것이 토대라고 하는 요소들을 이게 뭐예요? 말 자체, 합리성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 그러니까 말 자체의 토대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성이 뭐냐면 메타 의사소통이라고 말했는데 메타 의사소통이 뭐냐면 의사소통 자체에 관한 의사소통이죠. 그죠? 그죠?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자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이게 뭐예요? 즉 이거는 어, 그리고 예술작품이고 그지?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죠? 그죠? 그게 메타 의사소통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이란 말이 나왔죠. 이념과 기술의 변증법. 그죠? 기존에 있던 이론이 아니라 반대되는 이론을 합쳐서 무슨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세상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언어와 범주를 포함하여 이전에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을 전경화하는 것이 문학소통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이전에 당연하다고 했던 거, 그걸 다 끄집어내는 거죠. 과연 당연해 하고 앞으로 콱 내세우는 거예요. 전면에다 내세우는 거야. 봐봐, 이게 당연해? 하고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문학작품의 능력이라고 존재할 때, 문학작품이 아니라 예술작품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술작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낯설게 하기. 이 familiar 라이제이션 등 예술작품. 우리가 가는 그림들은 다 미술작품, 회화는 다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화가 되는 능력이 되게 어쩌면 논리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얼굴을 조각하는데 얼굴을 음, 사람보다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낯설게 하기가 되겠죠. 낯설게 하기가 돼요. 그리고 엄마의 얼굴 하고 써요. 제목을. 그러면 이전에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 엄마 얼굴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전교가 됐죠. 그럼 엄마의 뭐가 있어요? 주름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당연히 언제나 젊을 줄 알았는데 거기 보면 쭈글쭈글한 주름에 그냥 평범한 높아잖아요. 그럼 낯설게 하게 되는 거예요. 미술작품이죠. 예술작품인데 문학작품의 능력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문학의 모범적인 자기 반영성, 미메시스. 그러니까 문학은 당연히 미메시스. 그러니까 당연히 반영한다고, 거울처럼 반영한다. 그치?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사고방식인데, 이게 근대적이죠. 어? 근대적인 미메시스 이론이죠.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세상을. 그걸 이론화하려고 보면서, 그러면 그 자기 반영성의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반영이 돼, 잘 안 되잖아요. 기존의 언어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기존의 언어로, 근데 기존의 언어로 자기 반영을, 그러니까 재현이죠, 재현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 근대 체계가 저는 작동하지 않으니, 어, 무기력한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는 체제 자체에 대한, 근대 체제 자체에 대한, 그치? 이게 내 잘못이야 그러다가 근대 자체에 제치한 회의를 불러일으켜 일으키며 새로운 세계관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구축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론화하는 거죠. 그 노력하면서 문학은 자기 반영성 및 그 자기 반영성에 걸리는 거예요. 문제. 그 메타 의사소통도 마찬가지죠. 꼼짝없이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이론은 뭐예요? 틀짜기. 어떻게 틀을 짤까? 프레이밍. 어떤 틀 속에서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의사소통에 관한 의사이론. 알겠죠? 이제 메타 의사소통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짜기에 대한 틀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형태에 대한 무한 회귀라는 게 뭐냐면 미제한 압이 뭐냐? 미제는 어디다 내동댕이 처지다 그런 뜻이고 압임은 난경에,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난경인데 난경에 언제나 처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 문제는 틀의 문제고, 그죠? 그 틀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사색의 내용을 자신의 활동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문학 이론이 그냥 문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세상 전반에 대한 이론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